가을의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분했다. 강변에 자리 잡은 작은 지방 박물관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다. 화려한 전시관도 눈길을 끄는 특별전도 없는 그저 지역 주민 몇몇이 세월의 흔적을 확인하러 잠시 들르는 정도의 공간. 그러나 그날만큼은 달랐다. 박물관 직원들이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지하 창고를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 낡은 전구가 깜박거리는 어두운 복도 끝, 곰팡이 냄새와 먼지로 가득한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장소였다. 직원들은 오래된 진열장, 깨진 도자기 조각, 쓸모없는 나무 상자들을 치우며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러던 중 한 구석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낡은 목재 상자가 눈에 띄었다. 크기는 사람 머리통만 했고 겉면은 두껍게 쌓인 먼지로 원래의 색조차 알아보기 힘들었다. 녹슨 자물쇠는 거의 부서지다시피 했고 손을 대는 순간 바스러지듯 떨어져 나갔다. 직원들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순간 안에서 나온 것은 오래된 책이나 유물 따위가 아니었다. 상자 속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손이 놓여 있었다. 사람의 손을 본뜬 듯한 그 형상은 이상하리만치 사실적이었지만 군데군데 날카롭게 긁힌 흔적과 금이 간 자국이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상처를 낸 듯 표면에는 잔뜩 긁힌 자국들이 뒤엉켜 있었다. 직원들은 순간 몸이 굳어졌다. 단순한 인형 소품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더 섬뜩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나무손의 손바닥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 보였고 두드려보니 속이 텅 빈 소리가 났다. 신중히 살펴보던 한 직원이 미세한 이음새를 발견하고 조심스레 틈을 벌리자 안쪽에서 낡고 바랜 종이가 말려 들어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종이를 펼쳤을 때 그 안에는 단순한 글자나 그림이 아닌 규칙적으로 배열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흔히 볼 수 있는 날짜나 전화번호 형식도 아니었고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수열이었다. 직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닌 것 같아 한 사람이 낮게 중얼거렸다. 누군가는 오래된 퍼즐일지도 모른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수십 년 전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 창고의 정적 속에서 작은 바람이 불어와 먼지가 흩날렸다. 순간 모두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소문이 떠올랐다. 바로 30년 전 이 지역을 뒤흔든 미해결 강도 사건. 막대한 돈이 사라지고 범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끝내 잡히지 않았던 그 악명 높은 사건이었다. 그리고 지금 박물관의 어두운 창고에서 발견된 이 괴상한 나무손과 그 속에 숨겨진 수수께끼 같은 숫자.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이 드러나려는 전조일까?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이 손 하나가 과거의 그림자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리고 그들은 직감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박물관의 지하 창고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정적이었다. 바닥에는 오래된 먼지가 겹겹이 쌓여 있었고 천장에서는 낡은 전구가 간신히 깜박거리며 어둑한 빛을 흘리고 있었다. 직원들은 여전히 손에 들린 나무손을 둘러싸고 있었다. 모두가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는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긴장감은 좁은 공간을 짓누르고 있었다. 조심해요. 누군가 속삭이듯 말했다. 나무손의 표면은 이미 세월의 흔적을 잔뜩 머금고 있었지만 손바닥 부분에는 또렷하게 이음새가 보였다. 손가락 마디 사이로 가늘게 이어진 틈은 마치 안쪽에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고안된 장치처럼 보였다. 가장 경험 많은 직원이 심호흡을 한 뒤 조심스레 손가락을 벌리듯 나무손을 열어보았다. 그 순간 내부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며 떨어져 나왔다. 바닥에 내려앉은 것은 작고 말라붙은 종이 조각.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 조각에 꽂혔다. 직원 중 한 명이 망설임 끝에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종이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듯 가장자리가 쉽게 부서졌고 손끝에 닿자마자 바스러질 것처럼 위태로웠다. 오래된 문서 같아. 그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펴보았다.
종이 전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군데군데 습기에 얼룩이 져 있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위에 적힌 내용이었다. 글자도, 문장도, 이름도 없었다. 오직 숫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열된 5자리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다. 39,427도만 8,291만 6,043 7만 7,822 9만 1,405. 처음 보는 순간에는 단순히 무작위로 배열된 숫자 같았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묘한 규칙성이 숨어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왔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중얼거렸다.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좌표, 암호, 아니면 단순한 기록인가? 직원들은 작은 테이블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원을 그리듯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 숫자를 찍어 두었고 또 다른 이는 메모지에 옮겨 적으며 규칙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도 그 의미를 해석하기는 어려웠다. 날짜 형식에도 맞지 않았고 전화번호라기엔 자릿수가 불규칙했다. 계산식 같지도 않았다. 뒤집어서 보면 어떨까? 한 여직원이 제안했다. 그들은 종이를 뒤집어 보았지만 반대 방향에서도 여전히 숫자일 뿐이었다. 혹시 특정한 암호 체계일 수도 있지 않을까? 다른 직원이 말했다. 암호라면 누가 왜 이런 걸 나무손 속에 숨겨놓았을까? 침묵이 이어졌다. 그때 가장 나이가 많은 학예사가 종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낮게 중얼거렸다. 이 숫자들 어디서 본 듯한데. 모두가 그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불안이 어려 있었고 눈빛은 멀리 과거를 응시하듯 떨리고 있었다. 혹시 기억나나? 30년 전 은행 강도 사건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마치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간 듯 직원들 모두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30년 전 이 지역을 뒤흔든 미해결 강도 사건. 당시 거액의 현금이 통째로 사라졌고 경찰은 총력을 다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수사는 종결되었다. 돈은 끝내 회수되지 않았고 범인들의 행방 또한 미궁에 빠졌다. 사건은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몇몇 노인들과 기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전설 같은 미스터리였다. 직원들은 숨을 죽였다. 그 사건을 직접 겪지 않았던 이들조차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악명 높은 사건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낡은 종이 조각에서 나온 수수께끼 같은 숫자가 그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인가? 설마 이 종이가 그 사건의 증거라는 건가요? 젊은 직원이 두려움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학예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종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마치 어떤 기억을 억지로 끌어올리려는 듯 입술을 세게 깨물고 있었다. 박물관 창고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수십 년 묻혀있던 비밀의 문을 열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더 이상 혼자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렇게 낡고 기묘한 물건 속에서 나온 종이가 단순한 장난일 리 없었다. 게다가 학예사가 언급한 은행 강도 사건이 떠오르자 모두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꼈다. 결국 그들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비닐봉투에 넣고 곧장 박물관 관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관장은 회색 머리가 성성한 중후한 기품의 인물이었다. 그는 평생 지역 문화재와 유물을 관리하며 박물관의 산증인이라 불리는 사람이었다. 직원들이 숨가쁘게 올라와 종이를 내밀자 관장은 미간을 찌푸린 채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숫자라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관장은 종이를 여러 각도로 비춰보며 오래된 잉크 흔적까지 살폈다. 잉크는 바랜 듯 보였지만 일정한 압력으로 눌러 쓴 흔적이 남아있어 누군가 상당히 신중하게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부터 확인해야 하오. 누군가 후대에 장난삼아 만든 것이 아니라면 관장은 말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유물이 아닐 수도 있소.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한 직원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관장님, 하계사님 말씀대로 이게 혹시 30년 전 은행 사건과 관련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순간 관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 사건을 언급하다니 자네들도 느꼈군. 나 역시 같은 생각이었네. 방 안은 금세 무겁게 가라앉았다. 30년 전의 은행 강도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범인들이 남긴 흔적은 극히 적었고 경찰은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끝내 미궁에 빠졌다. 사라진 현금은 거액이었고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것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혹은 누가 손에 넣었는지를 두고 수많은 추측을 쏟아냈다. 관장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가 젊었을 때 그 사건은 이 지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지? 은행의 금고가 깨진 아침,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 범인은 단 한 번도 잡히지 않았고 돈은 마치 공기처럼 증발해버렸지? 경찰은 암호문 같은 단서를 잡았다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풀지 못했네. 그런데 그는 손에 든 종이를 흔들며 말을 이었다. 여기에 적힌 숫자들의 배열이 그때 신문에 실렸던 경찰 보고서 속 담호의 일부와 매우 흡사하단 말이야. 직원들의 눈이 커졌다. 그제서야 모두가 왜 관장이 표정을 굳혔는지 이해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사건 기록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럼 이 종이는 실제로 그 강도단이 남긴 흔적인가요? 젊은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관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마도 그렇겠지? 적어도 무시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물건임은 분명하네.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종이를 중심으로 모두가 깊은 생각에 빠졌다. 누군가는 혹시 이것이 보물지도를 뜻하는 게 아닐까 속으로 상상했고 또 다른 이는 경찰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말을 내뱉지 못했다. 관장이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좋다. 당장은 경찰에 알리지 말고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증을 해보자. 만약 진짜 단서라면 성급히 움직이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그의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그러나 모두가 관장의 노련한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다시 종이를 들여다보며 숫자 하나하나를 옮겨 적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박물관 내부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직원들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전시를 관리하고 방문객을 맞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무손과 종이에 얽힌 수수께끼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박물관의 업무를 넘어선 미지의 진실을 향한 탐험 같았다. 며칠 동안 박물관은 보이지 않는 비밀에 휩싸여 있었다. 직원들은 평소처럼 전시실을 청소하고 방문객을 맞이했지만 속으로는 모두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종이에 적힌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정말로 30년 전 사건과 연결된 것일까? 관장은 종이를 전문 보존실에 맡겨 더 이상의 훼손을 막도록 했고 동시에 숫자 배열을 확대 복사해 여러 장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들은 틈틈이 종이를 들여다보며 나름대로 해석을 시도했다. 좌표로 풀어보려는 이도 있었고 단순히 암호해독 서적을 찾아보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해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숫자들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하계사가 조용히 관장실을 찾았다. 관장님, 제가 혹시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숫자들이 단순한 무작위 배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장은 고개를 들어 그의 눈빛을 살폈다. 무슨 뜻인가? 숫자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 읽어보면 특정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마치 어떤 지도를 암호화한 것처럼요. 관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는 이미 비슷한 의심을 하고 있었다. 지도라.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증거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군. 하계사는 주저하다가 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더 이상 저희끼리만 갖고 있기에는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말을 끝내지 못했지만 관장 역시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아직 세상은 모른다. 그러나 언젠가 소문은 번지기 마련이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30년 전 사건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렸다. 범인들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경찰은 한때 돈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 추측했지만 아무 단서도 찾지 못했다. 만약 지금 눈앞의 종이가 그 숨겨진 열쇠라면? 며칠 뒤 박물관 직원 한 명이 흥분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찾았습니다. 이 숫자 중 일부가 이 지역의 옛 지도와 겹칩니다. 모두가 놀라 그의 손에 들린 자료를 바라보았다. 낡은 지도의 특정 좌표와 종이에 적힌 숫자가 묘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아직 완벽하게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은 분명 단순한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다. 직원들은 숨을 죽였다. 만약 이 좌표가 진짜라면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 사라진 돈. 아니면 범인들의 흔적. 혹은 단지 또 다른 미끼일 뿐일까? 관장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사실은 당분간 외부에 알리지 말도록 하세. 경찰에 바로 알리면 수사가 복잡해지고 우리 손에서 모든 게 떠나버릴 수 있다. 우선 우리가 직접 확인해보자.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이제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나무손에서 시작된 작은 단서가 점점 더 깊고 어두운 비밀로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 그날 밤, 박물관 창고 한쪽에 홀로 남은 관장은 종이를 다시 꺼내어 바라보았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바랜 숫자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눈앞에서 춤추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만약 이 숫자가 가리키는 곳이 진짜라면 그곳에는 무엇이 잠들어 있는 걸까? 종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창밖에서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두드렸다. 마치 무언가가 곧 드러나려는 듯 세상은 묘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30년 전 이 강변 마을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하고 있었다. 강 주변은 여전히 잔잔했지만 도시는 개발 붐으로 분주했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한층 빨랐다. 그때 은행은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의 심장과도 같았다. 월급을 찾으려는 사람들, 대출 상담을 받으려는 상인들, 작은 저금을 맡기려는 아이들까지 은행은 언제나 붐볐다. 그러나 30년 전 어느 날 아침, 그 평화로운 풍경은 산산이 깨져버렸다. 은행 문이 열리기 전 검은 복면을 쓴 5명의 남자가 순식간에 건물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동작은 군인처럼 정확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한 명은 총을 흔들며 직원들을 제압했고 또 다른 한 명은 금고실로 곧장 향했다. 남은 이들은 출입구를 봉쇄하며 사람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움직이지 마라. 소리치면 죽는다. 복면 너머로 울려 퍼진 목소리는 냉혹했다. 은행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울부짖었고 직원들은 겁에 질려 손을 들었다. 그러나 강도들의 움직임은 놀라울 만큼 침착하고 체계적이었다. 금고 앞에 도착한 2명은 미리 알고 온 듯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금고문은 무겁게 열렸다. 그 안에는 거액의 현금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들은 거침없이 돈을 가방에 쓸어 담았다. 그 광경을 목격한 한 직원은 충격과 두려움으로 몸을 떨었다. 이건 안 될 일이야. 그러나 누구도 저항할 수 없었다. 범인들은 불과 몇 분 만에 일을 끝내고 은행을 빠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 그 순간을 악몽의 아침이라고 불렀다. 총성이 울리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심장은 산산이 부서졌고 은행의 명성은 한순간에 추락했다. 경찰은 즉시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직후 마을 전체가 봉쇄되었고 도로와 다리에는 검문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범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렸다. 눈앞에서 사라진 돈과 함께
그들의 흔적도, 발자취도, 단서 하나조차 남지 않았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신문 일면에는 전대미문의 은행강도라는 제목이 붙었고 사람들은 두려움과 호기심 속에서 서로 다른 소문을 퍼뜨렸다. 어떤 이는 범인들이 은행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내부자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이 지역 출신이 아닐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경찰이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수께끼 같은 암호문을 발견했다는 소식이었다. 사건 현장에서 직접 발견된 것은 아니었지만 범인들이 도주 경로 어딘가에 흘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쪽지였다. 그 안에는 5자리 숫자들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고 그 배열은 이해할 수 없는 암호처럼 보였다. 경찰은 이를 열쇠로 삼아 범인들의 행방을 추적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런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 암호를 두고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숨겨둔 돈의 좌표다. 범인들끼리만 아는 비밀 코드다. 혹은 단순히 경찰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미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은 차츰 잊혀졌고 암호 역시 미제로 남았다. 단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거액의 돈이 끝내 회수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30년 동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 이후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다. 은행 앞에는 황급히 달려온 사람들로 붐볐고 경찰의 출입 통제가 시작되자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가족은 안전한 건가? 울부짖는 소리와 항의가 뒤섞여 혼란은 밤새도록 가라앉지 않았다. 지역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거래가 끊겨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은행에 저금을 맡겼던 노인들은 집으로 돌아가 눈물을 삼켰다. 은행은 곧바로 임시 영업을 중단했지만 그것은 상황을 진정시키기보다는 사람들의 불안을 더 키웠다.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길을 걸으면서도 두리번거렸고 학교 교사들조차 아이들에게 밖에서는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경찰은 전국에서 수사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작전에 나섰다. 도시 곳곳에는 검문소가 세워졌고 심지어 강을 따라 순찰선이 배치되기도 했다. 형사들은 은행 직원들을 하나하나 불러 조사했고 용의자가 될 만한 인물들을 색출하기 위해 마을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범인들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당시 신문과 방송은 매일같이 이 사건을 보도했다. 기자들은 은행 앞에서 생중계 리포트를 했고 주민 인터뷰는 끊이지 않았다. 어떤 이는 강도를 목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진술은 서로 달랐다. 한 사람은 5명이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4명밖에 못 봤다고 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여성이 섞여 있었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경찰은 확신을 갖지 못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경찰의 무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도대체 경찰이 뭘 하고 있는 거냐? 이 정도면 내부자의 소행 아니냐? 라는 소문이 돌았다. 은행 내부에서 정보를 흘린 누군가가 있다는 의심은 결국 직원들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직원들마저 뒷골목에서 욕설과 냉대를 받아야 했고 몇몇은 결국 회사를 떠났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었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모르는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길모퉁이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낯선 사람을 보기만 해도 혹시 그 강도일까? 라는 공포가 밀려왔다. 한동안 아이들은 혼자 집 밖에 나가지 못했고 장사꾼들은 늦은 밤 가게 문을 열 용기를 내지 못했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도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십 명을 연행해 조사했으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범인들이 남긴 흔적은 고작 하나 알 수 없는 숫자 암호뿐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를 동원해도 그 의미를 해독할 수 없었다. 그저 반복되는 숫자의 나열일 뿐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몇 달이 지나자 수사는 점점 힘을 잃었다. 경찰은 범인들이 국경을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건을 축소했고 언론도 다른 뉴스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사건 이후 사람들 사이에는 기묘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퍼졌다. 범인들이 아직 이 근처에 숨어 있다. 훔친 돈은 강변 어딘가에 묻혀 있다. 심지어 밤늦게 강가에서 이상한 불빛을 봤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인지 단순한 망상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아이들은 서로를 겁주며 숫자 암호를 풀면 귀신이 나타난다라는 괴담을 만들어냈고 어른들마저 그 종이에 대해 말할 때면 목소리를 낮췄다.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세대에 걸친 공포와 불신을 심어준 하나의 그림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렀다. 사람들의 삶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고 마을은 표면적으로 평화를 되찾았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강변 산책로가 정비되며 아이들은 다시 학교 운동장에서 뛰놀았다. 그러나 은행 강도 사건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강바닥에 가라앉은 바위처럼 보이지 않는 무게를 남겼다. 사건 직후 은행은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주민들의 불신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어떤 노인은 평생 은행을 다시 찾지 않았고 현금을 집안 장롱 속에만 보관했다. 젊은 세대가 성장하면서 사건의 세부적인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부모 세대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밤길 조심해라. 세상은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 말 속에는 30년 전의 공포가 은연중에 스며 있었다. 몇 년에 한 번씩 언론이 미제 사건 특집으로 이 은행 강도를 다시 다루곤 했다. 낡은 흑백 사진과 당시의 신문 헤드라인이 TV 화면에 비치면 마을 사람들은 잠시 동안 그날의 기억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저 사진 속이 바로 우리 마을 은행이야. 저기 울고 있던 여자가 지금은 노인이 되었지. 하지만 방송이 끝나면 사람들은 곧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갔다. 더 이상 사건을 논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린 듯 보였다. 경찰 기록 속에서 사건 파일은 먼지 쌓인 서류철에 묻혔고 담당 형사들은 하나둘 은퇴하거나 세상을 떠났다. 강도들이 남긴 암호는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채 한낱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마치 시간 자체가 사건을 삼켜버린 듯 했다. 그러나 기억의 조각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살아있었다. 은행 앞을 지날 때면 그날 총을 겨누던 복면 남자의 차가운 눈빛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었다. 강변을 걷다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소리를 들으면 그날의 혼란과 절망이 되살아나던 이들도 있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잊혔지만 실제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아이들에게 전해진 이야기들은 세대를 넘어 괴담으로 변했다. 숫자 암호를 풀면 숨겨진 금고가 나타난다. 범인 중 한 명은 아직 마을 어딘가에 숨어있다. 이런 이야기는 장난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불안을 은연중에 증폭시켰다. 아이들이 강가에서 이상한 돌무더기를 발견하면 혹시 여기에 돈이 묻혀있는 게 아닐까 라며 수군거렸고 어른들은 그럴 때마다 괜한 소리 하지 말라면서도 눈빛이 흔들렸다. 세월이 흘러도 해결되지 못한 사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남는다. 이 마을에서 은행 강도 사건은 바로 그런 존재였다. 눈에 보이는 흔적은 사라졌지만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마치 덮어둔 책처럼 봉인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무손에서 발견된 낡은 종이는 그 봉인을 다시 열어젖혔다. 30년 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숫자 암호가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되면서 사람들의 뇌리 속에 익힌 공포가 되살아났다. 그 순간 모두의 가슴 속에는 같은 질문이 떠올랐다. 30년 전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경찰서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오래된 나무손과 그 안에서 발견된 종이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수십 년 전 사건의 그림자가 현실로 되살아난 듯한 광경에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 하나 쉽게 숨을 고르지 못했다. 학예사와 박물관 직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형사들은 묵직한 침묵 속에서 종이를 번갈아 가며 주시했다. 종이는 이미 색이 누렇게 바랬고 가장자리는 습기에 닳아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웠다. 그러나 그 위에 새겨진 숫자는 믿기 힘들 정도로 선명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시간을 초월해 지금 이 순간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글씨는 흐트러짐 없이 종이 위를 채우고 있었다. 경찰은 즉시 암호해독 전문가를 불러들였다. 중년의 전문가가 방에 들어서자 공기는 한층 더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그는 두꺼운 안경 너머로 종이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서류 가방에서 각종 기기와 노트를 꺼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노트북 화면에 좌표 체계를 불러오며 그의 손은 바쁘게 움직였다. 방 안의 사람들은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동작을 지켜보았다. 한참 동안 이어진 분석 끝에 전문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닙니다. 좌표입니다. 위도와 경도로 구성된 지금으로 치면 GPS 좌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종이와 전문가에게 집중되었다. 학예사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다. 좌표라니? 그럼 그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어디입니까? 전문가는 노트북 화면을 회전시켜 보여주었다. 지도의 특정 지점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다. 마을 외곽,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낡은 묘지입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사람들이 찾지 않는 장소죠. 묘지라는 단어가 울려 퍼지자 사람들의 표정은 한층 더 굳어졌다. 경찰관 한 명은 무의식적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움켜쥐었고 다른 한 명은 속삭이듯 말했다. 왜 하필 그런 곳이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곧 경찰은 현장 조사를 결정했다. 여러 명의 형사들과 감식반이 준비되었고 순찰차가 시동을 걸었다. 학예사와 박물관 직원들 또한 증인 자격으로 동행하기로 했다. 차량들이 줄지어 마을 외곽으로 향하자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조차 음울하게 느껴졌다. 바람은 서늘했고 숲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졌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적막했다. 잡초와 덩굴이 무성하게 자라 묘비들은 절반 이상 가려져 있었고 일부는 이미 쓰러져 흙에 파묻혀 있었다.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가 마치 신음처럼 들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좌표가 가리킨 지점은 묘지 한가운데에 위치한 오래된 무덤이었다. 이름조차 희미하게 지워져 더 이상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묘비가 삐죽 솟아 있었다. 경찰은 장비를 준비하고 감식반은 사진을 찍으며 주위를 기록했다. 형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흙을 헤집자 단단한 무언가에 삽이 부딪혔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그의 외침에 모두가 몰려들었다. 삽질은 더욱 빨라졌고 곧 낡은 금속 상자가 드러났다. 상자는 심하게 녹슬어 있었고 오래된 흙과 뿌리에 엉겨붙어 있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상자가 열리기를 기다렸다. 뚜껑이 삐걱이며 열리자 안에는 낡은 종이 조각과 함께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천 조각이 들어 있었다. 종이에는 또다시 숫자와 기호가 적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정한 묘비의 이름과 연결된 듯한 흔적이 보였다. 천 조각에는 얼룩이 남아 있었고 그것이 단순한 흙인지 아니면 오래전에 스며든 피인지 누구도 단정할 수 없었다. 학예사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겨둔 거예요. 그것도 오랜 시간이 지나 이 순간을 기다린 듯한 방식으로. 그의 말에 경찰과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모두의 머릿속에는 같은 의문이 떠올랐다. 왜 하필 나무손 속에 이 종이를 숨겨둔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은 곧 더 큰 두려움으로 이어졌다. 혹시 이 모든 것이 30년 전 은행 강도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경찰은 묘지에서 발견한 좌표와 상자를 증거물로 확보한 뒤 본격적으로 과거의 기록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창고 깊숙이 잠들어 있던 서류 박스들이 꺼내졌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노란색으로 바랜 종이 뭉치에는 여전히 사건 당시의 혼란과 공포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형사들은 두꺼운 장갑을 낀 채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사건 기록에는 범인의 신원, 목격자의 증언,
현장에서 수거된 증거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당시 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결정적인 단서가 부족했고 목격자들의 진술은 서로 엇갈리거나 불분명했다. 용의자 목록에는 총 5명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그중 3명은 이미 사망했거나 알리바이가 확실해 혐의에서 벗어났으며 나머지 2명은 끝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에 발견된 단서를 통해 이 2명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인물은 이반 슈미트라는 전직 은행 경비원이었다. 그는 사건 발생 직전까지 해당 은행에서 근무했으나 사건이 터지기 불과 한 달 전 의문의 이유로 해고당했다. 그는 항상 동료들과 갈등이 있었고 술에 취해 은행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다는 말을 종종 흘리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그를 강하게 의심했으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했다. 두 번째 인물은 마르코 레온이라는 떠돌이 노동자였다. 그는 사건 당일 근처에서 목격되었는데 눈에 띄게 붕대를 감은 손을 하고 있었다. 목격자들 중 몇 명은 그가 급히 숲속으로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레온은 자신이 단순히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끝내 풀려났다. 경찰은 그가 범인일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그 후 그는 종적을 감추었다. 서류를 읽던 형사 한 명이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누군가 붉은 펜으로 적어둔 짤막한 문장이었다. 범인 중 한 명, 왼손에 치명적 부상 흔적.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무손에서 발견된 종이,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모든 정황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했다. 형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삭였다. 설마 그 나무손, 그게 레온의 것이었을까? 그러나 기록에는 모순되는 부분도 많았다. 몇몇 목격자는 은행을 뛰쳐나간 범인이 2명이었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3명이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범인이 전혀 부상당한 흔적이 없었다고도 증언했다. 경찰은 수십 년 전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진실이 뒤엉켜 있음을 깨달았다. 형사들은 자료 속에서 당시 언론 기사들을 함께 살펴보았다. 신문에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가득했다. 마을을 뒤흔든 대형 은행 강도 사건. 범인, 아직도 잡히지 않아 공포 확산.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고 경찰은 압박을 받았다. 그러나 수사는 갈피를 잡지 못했고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조사를 이어가던 중 한 형사가 오래된 테이프 상자를 발견했다. 라벨에는 목격자 진술 녹취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 섞인 소리와 함께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남자는 분명히 손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피가 스며나오고 있었죠. 그는 절뚝이며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흐릿하지만 2명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불안정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손에 부상을 입은 남자. 형사들은 녹취를 반복해서 들으며 메모를 남겼다. 그리고 서류 뭉치 한쪽에서 오래전 쓰여진 보고서를 찾아냈다. 거기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구절이 적혀 있었다. 범인은 현장에서 사라진 뒤 근처 묘지 방향으로 도주했을 가능성 있음. 모든 단서가 한 방향으로 수렴해 갔다. 묘지, 부상당한 손, 그리고 지금 발견된 나무 손 속 종이.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도 떠올랐다. 만약 마르코 레온이 진짜 범인이었다면 그는 왜 30년 넘게 흔적을 남기지 않고 숨어 있었을까? 그리고 누군가 왜 하필 박물관의 전시품 속에 단서를 숨겨둔 것일까? 경찰은 더 깊이 파고들수록 진실은 단순한 은행 강도 사건 이상의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사건은 범죄의 차원을 넘어 마치 누군가의 의도적 메시지 혹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대한 비밀로 이어지고 있었다. 방 안의 모든 형사들은 묵묵히 기록을 덮으며 하나의 결론에 다다랐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형사들이 오래된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또 하나의 특이한 메모가 눈에 띄었다. 희미하게 번진 글씨로 적혀 있었지만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용의자 중 한 명, 왼손에 치명적 부상. 평생 불구가 되었을 가능성. 이 짤막한 문장은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을 단숨에 붙잡았다.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지금 막 손에 쥔 나무손과 연결되는 듯한 강렬한 울림을 주었다. 학예사는 숨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설마 이 나무손이 바로 그 사람의 것이란 말인가요? 형사들은 즉시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범인이 왼손에 부상을 입었다는 진술, 그리고 나무손 속에서 발견된 암호. 이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나 직접적이고 명확했다. 경찰청 프로파일러는 기록을 훑으며 조용히 말했다. 부상자가 범인이 맞다면 그는 결국 의수를 사용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의 손이 지금 박물관 창고에서 발견된 걸까요? 누군가 그를 알고 있었고 그의 흔적을 일부러 숨겼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회의실 안은 점점 더 긴장으로 가득 찼다.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이 다시 검토되었고 그중 몇몇은 분명히 붕대를 감은 남자를 언급했다. 또 다른 증언에는 절뚝이며 달아나는 모습 뒤라는 표현도 있었다. 사건 직후부터 이미 부상당한 범인이라는 공통된 이미지가 퍼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단서가 결국 무시되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묻혀버렸다. 형사 중 한 명은 책상 위에 놓인 나무손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단단하게 깎아 만든 손가락 관절, 하지만 안쪽이 비어있어 종이를 숨길 수 있었던 구조.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보철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실제 의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긴 비밀 통로이자 저장고였죠. 마을 원로 중 한 명이 경찰서로 불려왔다. 그는 당시 은행 근처에서 살았던 인물로 사건을 직접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생존자였다. 형사들이 나무손을 보여주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손을 덜덜 떨며 그는 말했다. 그 손, 맞아, 저 손이야. 나는 그날 봤어. 붕대 너머로 부러진 손가락 같던 그 모습을. 범인이 사람들을 밀쳐내며 달아날 때 나는 분명히 그 기묘한 손을 보았어.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이제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의문이 뒤따랐다. 그 범인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왜 그의 손만이 박물관 창고에 남아 있었을까? 형사들은 사건의 뒷이야기를 추적하며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놓았다. 혹시 범인은 도주 도중 치명상을 입어 숨졌고 누군가가 그의 손을 잘라낸 뒤 은닉했을까? 아니면 범인 자신이 일부러 손을 잘라내고 증거와 함께 묻어둔 뒤 나중에 누군가 박물관으로 옮겨놓은 것일까? 모든 가설이 섬뜩하게 들렸다. 그때 한 형사가 다시 좌표 기록을 들여다보았다. 좌표는 단순히 묘지 한가운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덤 하나를 정확히 지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덤은 오래전부터 이름도 없이 방치된 무명인의 묘였다. 기록에 따르면 은행 강도 사건 직후 알 수 없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자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마을 묘지 한쪽에 조용히 묻혔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저 길 잃은 떠돌이쯤으로 여겼지만 경찰 기록을 보면 그 신원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만약 형사장은 낮게 말했다. 만약 이 무명인의 묘에 묻힌 시체가 바로 그 강도라면? 그리고 그의 왼손은 잘려나가 이렇게 남겨진 것이라면?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의 뇌리에 한 가지 그림이 떠올랐다. 30년 전 피투성이가 된 채 달아나던 남자, 왼손에 깊은 상처를 입은 그가 결국 쓰러져 이름 없는 무덤에 묻혔다. 그리고 누군가, 혹은 공범이었을지도 모르는 누군가가 그의 의수를 회수해 암호를 숨긴 뒤 언젠가 세상에 드러나길 기다린 듯 박물관 창고에 남겨두었다. 이제 수수께끼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다. 나무손, 좌표, 무명인의 묘 이 세 가지 조각은 서로 맞물려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그림의 전모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형사들은 결론을 내렸다. 우린 무덤을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그 결정이 또 다른 충격과 공포의 문을 열게 될 것임을 그 누구도 아직 알지 못했다. 박물관에서 발견된 나무손과 그 속의 종이는 이미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지만 진짜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감식반이 금속 상자 속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을 때 모두가 숨을 죽였다. 종이는 바싹 말라 있었고 군데군데가 찢겨나가 있었지만 여전히 몇 줄의 글씨와 숫자는 남아 있었다. 무명인의 묘 북쪽 끝, 이끼 낀 돌역. 짧고 단호한 글거였다. 형사들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단순한 좌표도 난해한 암호도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였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후대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려는 듯한 목소리였다. 무명인의 묘, 한 형사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또 다른 형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묘지 기록을 뒤적였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얼굴이 굳은 채 말했다. 있습니다. 마을 외곽 북쪽 숲, 관리되지 않은 묘지의 가장 끝에 이름 없는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남자가 묻혔다고 합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무손, 암호, 그리고 무명인의 묘의 세 개의 단서가 서로 맞물려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형사장은 이마를 문지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정해졌군.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길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 소식은 곧 마을 전역에 퍼져나갔다. 오랜 세월 동안 잠잠하던 옛 사건의 기억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장터에서 장사하던 상인들, 교회 앞에 모인 노인들, 학교 근처에서 놀던 아이들까지 모두 같은 이야기를 속삭였다. 경찰이 무명인의 묘를 판다더라. 그곳에 범인의 시체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주가 깃든 무덤이래. 공포와 호기심이 동시에 번져나갔다. 어떤 이는 이사 가야 한다고 짐을 싸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이는 혹시 강도들이 숨겨둔 금괴나 돈다발이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며 은근한 기대를 품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나이 많은 노파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무덤은 손대면 안 돼요.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그곳을 피했소. 이유가 있단 말이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달랐다.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30년 동안 우리 마을을 괴롭힌 사건 아닙니까? 더 이상 두려움에 떨 이유가 없어요. 논쟁은 밤늦도록 이어졌다. 하지만 결국 결정권은 경찰에게 있었다. 형사장은 주민들의 염려를 들으면서도 단호히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무덤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을 겁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은 불안에 잠겼다. 창문마다 불빛이 꺼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숲 쪽을 바라보며 수근거렸다. 저 안에 뭐가 있을까? 혹시 죽은 자가 깨어나는 건 아닐까? 아이들은 겁에 질려 부모 품에 매달렸고 어른들조차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준비를 마쳤다. 굴착 장비, 감식 도구, 기록 장비까지 총동원되었다. 묘지 입구에는 출입 통제선이 설치되었고 호기심을 감추지 못한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공포, 기대, 긴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형사 한 명이 다시 나무손을 꺼내들어 묵묵히 바라보았다. 손가락 관절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속은 비어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이제 곧 알게 되겠지? 그 순간 회색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왔다.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새들은 수비를 불안하게 선회했다. 이끼 낀 묘비 위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부스러진 조각들을 날려보냈다. 모든 징조가 마치 다가올 순간을 경고하는 듯 했다. 마침내 형사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발굴을 시작하라.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주민들의 심장은 동시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무거운 긴장감 속에서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다. 감식반이 먼저 묘비 주변을 정리했고 잡초와 이끼를 조심스레 걷어냈다. 수십 년간 돌보지 않은 무덤은 거의 땅속에 묻힌 듯 보였고 표면은 흙과 돌로 단단히 덮여 있었다. 주민들은 멀찍이 통제선 너머에서 지켜보며 속삭이듯 웅성거렸다. 저 안에 뭐가 있을까? 정말 강도의 시체가 맞을까? 아니면 그냥 헛소동일 수도 있지?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모두 같은 곳을 향해 있었다. 곡괭이와 삽이 흙을 파헤칠 때마다 울려 퍼지는 둔탁한 소리는 주민들의 심장을 동시다발적으로 두드리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무덤의 흙이 점점 파헤쳐졌고 습한 흙냄새가 강하게 풍겨왔다. 곧 부서진 관의 일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낡고 썩어 문드러진 나무 판자 조각이 흙 사이로 삐죽 고개를 내밀자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숨이 멎었다. 관이다. 한 형사가 외쳤다. 그 순간 군중 속에서 한 여자가 짧은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끌어안았다. 감식반은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관 뚜껑의 잔해를 치웠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바람마저 잠시 멎은 듯 고요했다. 마침내 관 속 내부가 드러났다. 검은 흙더미 속에 하얗게 바랜 뼈가 나타났다. 사람들 사이에서 동시에 놀람과 두려움이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정말 시체야.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남아있네. 형사들은 침착하게 감정을 억누르며 현장을 지휘했다. 모든 것을 기록하라. 뼈 하나, 조각 하나라도 빠짐없이 사진기 셔터 소리가 연이어 울렸고 증거 봉투와 라벨이 준비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뼈가 아니었다. 해골의 왼쪽 손목 부분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뼈가 끊겨 나간 자리에는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선명히 남아있는 절단 흔적이 보였다. 그것은 우연한 손실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잘려나간 흔적이었다. 보시오. 감식반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왼손. 없어. 군중 속에서 일제히 탄성이 터졌다. 사람들의 표정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왼손. 나무손. 누군가 속삭였고 그 말은 순식간에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박물관 창고에서 발견된 그 나무손이 바로 이 시체의 주인에게 속해 있었다는 것을. 형사들은 차가운 전율을 느꼈다.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졌다. 30년 전 은행 강도 사건, 왼손에 치명상을 입은 범인, 무명인의 묘, 그리고 이제 드러난 왼손이 잘려나간 시체. 하지만 미스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뼈 옆에는 낡은 천 주머니가 함께 묻혀 있었다. 천은 썩어 거의 가루가 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금속성의 무언가가 반짝였다. 감식반이 천 조각을 조심스레 풀자 동전 몇 개와 함께 알 수 없는 작은 열쇠 하나가 나타났다. 열쇠다. 형사장이 중얼거렸다.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 또다시 술렁임이 일었다. 열쇠가 무엇을 열기 위한 것인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강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주민들 사이에서 공포는 더욱 증폭되었다. 어떤 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저건 저주야. 그 무덤을 열어선 안 돼서. 또 다른 이는 흥분한 목소리로 저 열쇠가 금고를 여는 열쇠일지도 몰라 라며 기대를 감추지 못했다. 형사장은 군중을 향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이건 이제 단순한 전설이나 소문이 아니다. 실제 증거다. 진실은 이 열쇠가 가리키는 곳에서 밝혀질 것이다. 무덤 위로 먹구름이 짙게 깔렸다. 바람은 다시 거세게 불었고 땅속에서 꺼내진 해골과 열쇠는 마치 수십 년간 잠들었던 비밀이 이제 막 깨어난 듯 차가운 기운을 뿜어냈다. 사람들은 직감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작은 열쇠가 발견되었을 때 모든 사람의 시선은
그 조그만 금속 조각에 꽂혀 있었다. 불과 손가락 2마디 길이에 지나지 않는 낡은 열쇠였지만 그 존재감은 엄청났다. 감식반이 장갑 낀 손으로 열쇠를 집어들어 투명한 증거 봉투에 넣는 순간 사람들의 눈빛은 서로 다른 의미로 흔들렸다. 누군가는 공포에, 누군가는 탐욕에, 또 누군가는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감에 휩싸였다. 저게 금고 열쇠 아니야? 한 중년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말은 마치 불씨처럼 번져나가 곧 군중 속에서 수많은 속삭임을 불러왔다. 그래, 은행 금고의 일부를 열 수 있는 열쇠일지도 몰라. 아니면 범인이 숨겨둔 보물 상자의 열쇠일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게 정말 보물이 아니라면? 저주라면?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다. 아이를 아는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아이의 귀를 막았다. 듣지 마,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 그러나 그녀의 눈길 역시 열쇠에 꽂혀 있었다. 마치 본능적으로 그것이 마을의 운명을 바꿀 무언가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듯했다. 형사장은 군중을 향해 단호하게 손을 들어 올렸다. 이 열쇠는 경찰의 관리하에 조사될 것이다. 그 어떤 추측이나 소문도 퍼뜨리지 말라. 이건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다. 30년 전 사건의 증거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가까이서 본 사람은 눈빛 깊숙한 곳에 어쩔 수 없는 동요가 깃들어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감식반장은 열쇠를 자세히 관찰한 뒤 조용히 말했다. 일반적인 문 열쇠가 아닙니다. 이빨 모양이 너무 특이하고 크기도 작습니다. 오래전에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상자 혹은 비밀 장치에 맞춰진 것 같군요. 그 설명은 오히려 사람들의 상상력을 더욱 자극했다. 보물 상자야, 한 노인이 속삭이듯 외쳤다. 또 다른 이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다. 아니야, 경고야. 범인이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저주일 거야. 우리를 유혹해서 파멸시키려는 거라고. 묘 위에 놓인 해골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잘려나간 왼손과 나무손,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암호, 그리고 이제는 작은 열쇠까지. 모든 단서는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그림은 사람들을 안도시키는 대신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불안을 심어주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발굴 현장은 점점 차가운 공기에 잠겼다. 경찰은 장비를 철수하며 주변을 정리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통제선 밖에서 여전히 무덤을 응시하는 눈빛들이 이어졌다. 마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무덤 속에서 또 다른 비밀이 솟구쳐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열쇠를 손에 넣은 건 축복일까? 아니면 재앙일까?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오래된 주문처럼 사람들의 귀에 파고들었다.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묘비 위에 남은 흙먼지를 휘날렸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형사장은 마지막으로 무덤을 둘러본 뒤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다. 진실은 이제 땅속에 묻혀 있지 않다. 이 열쇠가 어디로 우리를 이끌든 과거와 마주할 시간이다. 그의 말은 주변에 있던 이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속으로 떠오르는 질문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만약 그 열쇠가 보물을 여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비밀을 풀어놓는 열쇠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묘 위에 드리운 먹구름은 점점 더 짙어졌고 남겨진 사람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진짜 문제는 열쇠가 무엇을 여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열었을 때 마주하게 될 것이 축복일지 아니면 저주일지라는 사실을. 무덤에서 해골과 열쇠가 발견된 이후 사건은 공식적으로 일단락된 듯 보였다. 경찰은 현장을 정리하고 증거들을 본부로 옮겼으며 언론은 일제히 30년 전 은행 강도 미스터리, 새로운 단서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이 솟구쳤다. 해답 대신 또 다른 의문이 뒤따른 것이다. 도대체 왜 나무손이 박물관 창고에 있었던 걸까? 이 질문은 가장 먼저 제기되었다.
만약 강도가 실제로 나무손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박물관 창고로 흘러들어가 수십 년 동안 먼지 속에 파묻혀 있었단 말인가? 범인이 죽은 뒤 누군가 일부러 감추어 두었을까? 아니면 박물관 관계자 중 누군가가 알고도 침묵해온 것일까? 사람들의 의심은 끝없이 증식했다. 또 다른 의문은 종이었다. 나무손 안에서 발견된 암호.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정확히 무명인의 묘를 가리키는 좌표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그 종이를 넣은 것일까? 죽기 전 강도 자신이 남긴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사건을 다시 파헤치길 바라는 듯 나중에 삽입한 것일까?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경찰도 명확히 대답하지 못했다. 종이의 재질과 잉크의 분석 결과는 그것이 최소한 20년 이상 된 것임을 보여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실에 닿기엔 부족했다. 사람들의 호기심은 점점 더 커졌다. 마을의 카페와 시장, 심지어 교회 마당에서도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사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럼 나머지 3명의 강도는 어디로 사라진 거지? 라는 질문은 매번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30년 전 은행 강도단은 4명이었고 경찰은 그중 누구도 체포하지 못했다. 무덤에서 발견된 시체가 그중 1명이라면 나머지 3명은 어디에 있을까? 혹시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 도시 어딘가에 또 다른 무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무엇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역시 돈이었다. 당시 신문 기록에 따르면 그들이 훔쳐간 돈은 미화 수백만 달러에 달했다. 단순히 소문이나 과장이 아니라 실제 은행 기록에도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거대한 금액은 끝내 회수되지 않았다. 만약 죽은 강도가 혼자 모든 돈을 묻었다면 왜 열쇠 하나만 남겨두었을까? 또 만약 공범들이 나머지 돈을 챙겼다면 그 흔적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밤이 되면 마을 광장에서는 아이들조차 이묘지 밑에 보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놀았다. 어른들은 그 말을 자제시키려 했지만 정작 그들 자신도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경찰이 아무리 무덤 속에 보물은 없다. 열쇠는 또 다른 장소를 가리키고 있다고 발표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했다. 시간이 흐르며 마을에는 2가지 분위기가 동시에 자리 잡았다. 하나는 탐욕과 호기심이었다. 밤마다 몇몇 사람들은 손전등을 들고 무덤 근처를 기웃거렸고 어떤 이는 아예 삽을 들고 나타나려다 경찰에 쫓겨나기도 했다. 또 하나는 공포와 불안이었다. 그 무덤을 건드리면 안 된다. 죽은 자의 원한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라는 속삭임은 마치 저주처럼 퍼져나갔다. 이처럼 사람들은 서로 다른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갔지만 공통된 사실 하나는 누구도 사건을 잊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박물관 창고에서 발견된 나무손, 그 안에 숨겨진 암호, 무명인의 묘, 잘려나간 왼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러난 열쇠. 모든 퍼즐 조각이 모였지만 정작 완성된 그림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해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봉인되었다. 경찰은 더 이상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했고 언론은 새로운 화제거리를 찾아 떠났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결코 봉인되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꿈속에서조차 사건은 살아있었다. 혹시 언젠가 누군가가 그 열쇠를 열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드러나는 건 돈일까 아니면 피일까? 사람들은 그렇게 속삭이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어떤 이는 진심으로 보물을 찾아내길 원했고 또 다른 이는 아무도 그 비밀을 건드리지 않길 바랐다. 그러나 확실한 건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이 미스터리에 발을 들이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마을은 조용히 그러나 불안하게 살아갔다. 아무도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질문만이 공기 속에 떠돌았다. 나무손은 왜 박물관에 있었을까? 누가 암호를 심어 두었을까? 사라진 3명의 강도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가장 큰 의문, 수백만 달러의 보물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진실은 여전히 땅속 어딘가에 묻혀 있었다.
혹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어둠 속에